2020년 9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석이 다가와서 제목을 불효자만 옵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불효자만 고향이 옵니다. 부제는 축구하게 되면 드리블 하잖아요. 현란한 드리블을 잡았습니다. 근데 골을 넣지 못하는 현란한 드리블입니다. 9월 16일 KBS 9시 뉴스를 끝내면서 KBS가 마지막 장면으로 충남 청양군에서 붙였다고 하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 사진을 내보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는지 굉장히 많은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네. 코로나가 퍼지고 있으니까 불효자가 될 사람만 고향 와라는 얘기죠. 오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이동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고, 또 정부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해서 이제 고향 가는 걸 좀 줄여서 코로나의 전염을 막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 현수막을 누가 만들었는가 궁금해서 찾아본 모양이에요. 청양군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출처는 강원도 정선군이다. 현수막 내용이 하도 참신해서 우리도 걸었는데 그게 방송에 대해서 유명세를 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선군에 물어보니까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번 추석을 코로나19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미있고 유머도 있는 문구를 공개 모집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구를 만든 이는 정선군청에 근무하는 조대현 주무관이다. 주무관이 제일 공무원 중에 제일 말단인가요? 주무관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조대현 씨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공을 광고학을 했답니다. 광고가 이렇게 재밌는 문구를 딱 찾아내는 거잖아요. 미스터 트롯에서 정동원 군이 불효자를 웁니다 하고 노래를 불러서 주목을 끌었죠. 그래서 그걸 패러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전염을 걱정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했더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뜻밖에도 지금 전국의 휴양지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속초, 제주, 강릉, 여러분은 아실만한 모든 휴양지에 지금 가셔갖고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십시오. 콘도 빈 거 있느냐, 펜션이 있느냐, 민박 구해달라 그래도 방이 없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민박으로 내주고 코로나 전염될까봐 다른 곳으로 피난 간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9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비행기로 들어오고 이미 예약을 다 했으니까 숫자는 딱 나오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축항스라고 합니다. 추석 더하기 바캉스란 뜻이죠. 제주도민들은 반갑기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전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워낙 불경기를 걷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처럼 오는 큰 손님이라서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서 오세요라는 얘기죠. 제주도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관광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관광지가 없는 고향만 쓸쓸하게 됐습니다. 관광지가 있어도 고향은 오지 말래며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했으니까 관광지가 있어도 고향만 쓸쓸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외로움이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고향 안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휴가지에 많이 모이면 거기는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되나요? 코로나가 무서우면 집에서 그냥 외로움 타고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 가는 거 보면 외로움도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크게 변할 것 같아요. 이미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코로나까지 보태져서 아마 대한민국은 선진국처럼 저녁 9시가 되면 식당을 다 문 닫는 사회로 변할 겁니다. 이제는 불야성을 이루던 술집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근데 저도 이리저리 다녀봤는데 대도시에는 좀 밤이 좀 밝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처럼 휘황찬란하지는 않죠. 일본 도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아시아의 밤이 좀 밝은 편인데
뭐 이제 우리 서울처럼 그렇지 않죠. 중국도 베이징에 밤이 밝다고 하지만 거기 제외하고 나면은 밝은 데가 없어요. 중국의 중소도시 제법 다녀봤는데 해만 지면 적적해요. 적적합니다. 방문하는 한국, 특히 서울이 대도시가 최고였는데 이젠 사라질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핸드폰 보겠죠. 저는 대한민국 TV가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봅니다. 한 10년 전에 일본 가서 이렇게 일본 방송 보면 참 뭐 다 알아듣지 못해도 재밌게 방송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나라 방송 카피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방송하는 사람들이 일본 방송 카피했는데 요즘은 저도 초년명 때는 일본의 문예춘추나 이런 거 많이 보고 뭐 대충이라도 보고 참고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안 봅니다. 우리가 뭐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이 어떤 이렇게 재주를 부리는 거에서는 아주 앞서가는 나라가 됐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차례나 제사를 위해서 형제와 친척이 모이는 거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피부치가 아니라 정부치 중심으로 소수로 모이겠죠. 그리고 제사를 당장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 제사를 놀러 가서 지내겠죠, 형식적으로. 근데 그거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기 위한 음식 장만용으로 만들어서 먼저 제사를 지내는 용.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어른들도 이거 음식은 드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뭐 과거처럼 뭐 음식에 굉장히 정성을 쏟는 그런 거는 아마 아닌 걸로 변할 걸로 봅니다. 결국은 제사가 페스티벌이 되는 겁니다. 축제. 축제의 제자도 제사 제자입니다. 옛날에는 좀 뭐라 슬픈 제사였다면 이제는 페스티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페스티벌 문화가 발전해도요, 아마 각자 놀아야 하는 외톨이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은 저는 뭐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할 가족, 친척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도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요즘 보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글들이. 가족이 없는 이가 많고 가족에 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라는 강제가 있어가지고 집 나가 사는 사람도 명절 때는 기어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제로라도 제사 때는 내려오는 사회가 좋습니까? 외롭지만은 혼자로 있는 게 간섭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면은 옛날엔 그렇게 이제 억지라도 모이면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게 뭐 사정이 다 다르니까 정치 토론을 해서 시끌벅적하게 술 마시고 술 외에는 또 할 것도 없잖아요. 뭐 떠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안 할 겁니다. 뭐 리조트에 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 정치 토론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 비판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작된 사회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굳어질 겁니다. 그 덕택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실력이 없다고 봅니다. 실전을 참 많은데 이 코로나 덕에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네 잘못한 거를 막 억지로 틀어 막아야 되는데 강제하지 않아도 이렇게 코로나 덕택에 이것 때문이야 하고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참 운이 좋죠. 답답한 것은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야당과 보수 세력인데 국민들이 뭐 자꾸 흩어지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종의 사인이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임이야 이런 뜻이죠. 왜 문 대통령은 9월 19일 날 공정을 이야기하고 또 왜 21일 날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했을까요? 이거는 국면 돌리기, 관심 돌리기죠. 지금 계속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공정연설로 슬쩍 덮어버리고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관심을 돌리려는 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양반이 국정원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요? 에? 저는 얼마나 아냐고요? 저는 그래도 국정원 조금 압니다. 한때 대학교재로 썼던 국가정보론의 제일 마지막 장의 공작 파트는 제가 쓴 겁니다. 그때 그 대표 저자는 이 정부에서 꽤 유명한 문정인 연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편저자였고 공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식인데 이렇게 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노력에 마주쳐주는 손바닥 쫙 쳐주고 하는 세력이 있죠. 북한입니다. 9월 22일 북한의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제2의 조국 사태를 보며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은 말 그대로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뒷전에 놓고 추미애 죽이기에만 몰두했다.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정치 공세가 조국 사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검찰개혁을 자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 공작이다. 우리나라 친정부 매체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이건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마지막 지탱점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양이네요. 검찰개혁과 함께 보수 적폐 청산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2의 조국 사태를 보며 찾게 되는 결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북한이 심리전 하는 거예요. 우리 상대로. 이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피식피식 웃지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또 딴 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북한을 놓고 떠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리조트에 가게 돼서 떠들는 거랑 이렇게 자꾸 이제 무관심이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무관심.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정치 지향적이라서 어느 모임에서는 정치인 절대로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 국민은 정치를 개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선거권을 내놓으시든지. 국민이잖아요. 주권자인데. 근데 이렇게 자꾸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교묘한 심리전이 청와대도 하고 북한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fairness를 해야 돼. fairness. unfair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fair를 얘기했는데 글쎄, 이 다툼이 있을 때 정부가 권위 있게 딱 결론을 내면 그걸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자꾸 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게 많아지면 이 정부는, 그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정부가 불공정한 겁니다.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부는 계속 불신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정권 교체를, 우린 다당제 국가니까 자유롭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정권 교체를 했다 그래서 자당 사람만 보호하면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공정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사법부 수장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또 기준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법치와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 거는 일단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지 그게 기준을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같은 잘못을 한 자당사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 그리고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화제를 돌려버리면 이건 안 되죠. 그런데 이 국민들마저 아유 해봐야 소용없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데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하면서 무력감과 또는 이 정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두려움을 품게 되면요, 무기력전을 갖게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 정부 시키는 대로 해서 떡이나 먹자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편승을 하게 되죠. 밴드웨건, 스톡홀름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 있는 거지 실제에서는 돈이 최고니까 나한테 돈 주는 놈한테, 강아지가 누구한테 충성해요? 개가 무슨 정의가 있어요? 밥 주는 놈한테 충성하지. 이렇게 돼가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하고 국민은 다른 겁니다. 선거권을 갖고 있다는 거. 윤미향 정의연 부정부패 사건, 그 다음에 우리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면서 일어나는 검언유착 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변사 사건, 탈핵을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추진하는 문재인의 탈핵 사건, 월성 1억이 폐로를 위해서 수익을 조장했던 월성 게이트 사건 등을 정리하지 않고 나는 공정하다라는 말하고 쓱 넘어가는 대통령. 이건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만들어준 겁니다. 대통령은 그 주연 배우 역할을 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혼자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었나요? 근데 어떻게 같이 입장하는 쇼를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했는데 무슨 권력기관 개혁회를 합니까? 생뚱맞죠. 이런 건 다 이제 정치적인 쇼고 슬쩍 관심 흔들기인데, 여기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은 좀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목적 없이 법석만 떨고, 이 법석 떨었다가 문제가 되면 다른 법석으로 싹 돌려서 관심을 돌려서
넘어가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법석만 이어지는 요란한 나라인데 국가 발전은 없는 나라죠. 그럼 법석이 뭡니까? 정치 투쟁이잖아요. 법석의 밑에는 여야든 뭐 보수 진보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 목적이 되고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조선의 4대 부들이 과거를 붙어서 조정에 진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논쟁을 했나요? 더러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놓곤 했지만 경제 발전 이런 건 경제라는 학문도 없었어요. 경제라는 말은 고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개화기 때 일본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노왈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 현학 주옥 같은 현학을 오로지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서만 사용했잖아요. 사색 당쟁. 조선은 국가 발전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고요. 왕실의 조선 왕조의 영원한 세습 전제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좋은 증거를 들까요? 조선은 이제 법치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법이 뭐 경국대전 제외하고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 없죠. 경국대전은 뭐 이렇게 나라의 공정, 재판할 때 그런 거나 다룬 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제 근대식 서양 제도를 받아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 때. 그때 대한제국이라고도 했지만 대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constitution이 헌법인데 constitution이 어떻게 헌법으로 번역이 됩니까? 이게 무슨 law입니까? law가 아니잖아요. constitute 하게 되면은 constitute 하면 뭘 만들다, 구성하다, 기초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대한제국 때는 국제라고 번역했습니다. 국가의 제도, 기본이란 뜻이죠. 국가를 만드는 기본 틀이 constitution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국제 제2조를 보게 되면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00년간 전례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 불변 하오실 전제 정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말로 옮긴 거고요. 당시에 그 아레아가 쓰인 말로 옮기면 조금 더 뭐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한제국의 정치는 그때까지 고종 때까지 500년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0년을 갈 그런 전제가 독재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하면 독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치인이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로지 황제만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목표였던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정에 있을 땐 그 많은 문신들이 뭐 했습니까? 선조 모시고 저기 의주로 피신 가는 것만 고민했지. 나라를 뭐 지키는 거 좀 고민했지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선조는 뭐 했습니까? 나를 지키라 그러다가 광군이 다 죽으니까 팔도 창의하라. 조선 백성은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싸우라 그랬지. 나만 보호하라 그랬지. 국가 발전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때 그나마 나라를 위해 싸운 거는 관군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싸운 거는 벼슬을 못한 선비들이고 민초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을 많이 세우니까 선조가 제일 두려워하고 조정 대신들이 두려워서 제거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군 세력으로 가장 잘 싸운 게 이순신인데 이순신 제거에 앞장선 게 누구였습니까? 선조였잖아요. 병자호론 때는 조정 사람들은 전쟁 승부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쓸데없는 주전파 주화파 논쟁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임금을 위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DNA가 지금 그대로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금 특이한 변종적인 전두환까지 포함해서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한 목표가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500년간의 조선 임금과 달리. 그들은 물론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했다는 게 이분들이 약간의 변종, 우리 역사에서 드물게 나온 변종이라는 것이죠. 박정희는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목표를 조국 근대화라고 딱 내세웠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구체적이에요. 이승만은 독립이 목표였고 건국과. 이걸 위해서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이번 5년 동안은 5개년 동안 뭘 한다. 그렇게 계획대로 만들어서 밀어붙였습니다. 계획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사람이 뭘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 먹기밖에 더해요. 있는 돈. 내가 집을 사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축을 하지. 근데 그런 계획이 없고, 내가 돈 벌어 소용없어. 그러면 나를 위해 쓰고, 그리고 흥청망청까지는 아니도 그렇게 쓰고 그걸 끝나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근검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제한된 국가 예산을 가장 효과가 많이 나는 최적화 작업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산업을 일으키면 나머지 산업은 투자 안 해도 얘 때문에 따라서 클 거다 하는 선도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최적화, 옵티머마이제이션을 해서 썼지 않습니까?
공정과 더불어 최적화는 정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게 없는 거죠. 시끄러운데 먼저 주고 그렇게 고성불패를 조장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축구가 제일 쉽겠네요. 축구의 목표가 뭡니까? 골인이죠, 골인. 득점이 목표잖아요. 야구에서요, 아무리 안타 많이 쳐도 홈에 못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요. 서드까지 가서 아웃되고 아웃되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홈 들어와도 아웃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 100개 쳐도 홈인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해야 무승부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메시가 있고 뭐 누가 있고 누가 드리블은 현란하게 하고 가지만 문전 처리 미숙으로 골 못 넣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지 드리블에 대한 집착과 안타에 대한 집착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씨 안타 안 치고도 도루해 갖고 점수 내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죠. 박정희는 전두환 이런 사람은 드리블은 못해도 드리블을 거칠게 하고 뭐 아름답게 하진 못했지만 골은 넣은 선수들이에요. 문재인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리블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면 전환하고 사삭 돌리는 거고. 근데 골은 못 넣고 있어요. 나라는 전란에 휩싸였는데 선조 호성에 집중한 조선 권신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이 조선시대 때 과거에 붙으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찬란한 현학을 선조의 두려움을 달래는 데 다 써버렸거든요. 그러한 500년간의 DNA가 다시 우리 속에서 크게 되살아나는 걸로 보입니다. 박정희 사후 핀치히터로 나타나서 전두환 씨가 좀 나라를 구했죠. 박정희 사후 혼란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또 나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수는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꼭 뭘 씌우죠. 그 사람이 험이 있는 걸 갖다 크게 뒤집어 씌우죠. 박정희는 친일파, 이승만은 뭐 전두환한테는 광주 원형을 씌웠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랑 광주랑 무슨 상관이에요? 응?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건 제가 자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부활여정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흑자경제, 서울올림픽, 원정국사나 한강 정비, 그 다음에 평화의 댐 이런 건 절대로 거론하지 않죠. 이게 뭔가 하면은 능력자 이순신을 그렇게 무시하라고 했던 선조 때의 조선권신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의 DNA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지워도 박정희는 지우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능력이 달렸던 그의 딸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만들어 투옥해놓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자당의 잘못이 나오면 공정 같은 연설이나 해가지고 쓱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게 이 드리블 잘하는 이 정부의 세력이란 겁니다. 뉴딜 이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하는데 뉴딜은요. 뉴딜의 대표는 옛날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토목공사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의 뉴딜의 대표가 4대강 사업입니다.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부정부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뉴딜을 했기 때문에 4대강에 보라도 남겨가지고 이번에 홍수를 잘 넘긴 겁니다. 이명박 씨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현대에서. 대한민국 원전을 처음 수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T-50 고등훈련기 수출한다고 절절맬 때 그냥 항공우주산업하고 부속회사를 쥐어짜가지고 가격 낮추라고 기어코 인도네시아 수출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우리나라가 몇 군데 수출했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수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업적을 남길 줄 아는 사람들이요. 실질적인 사람, 이명박이나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이승만 이런 사람들. 근데 문재인 씨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뭔가 흠을 뒤집어 씌워서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한 거지. 사실은 박근혜 씨도 이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죠. DJ도 없고 김영삼이도 없고. 그리고 노태우 씨도 물태우라 그러지만 북방정책도 하고 그 사람도 한 게 많아요. 분당 일산 저 신도시 처음 시작했죠. 우리 KTX 고속전철 닦았죠. 영종도 공항도 시작하고 새만금 사업도 했죠. 네. 정치인 출신들이 이게 조선의 사대부라든지 조선 왕족의 피를 받았는지 그냥 권세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죠. 적폐청산 외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친일파, 전두환은 광주원형, 이명박은 쥐박이 이렇게 씌워 자꾸 모는 겁니다. 그래도 일하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 뉴딜을 한다 그러는데 2년도 안 남은 정권이 뭘 해요. 이제 계획 세워요? 집권 초기에 계획 세우고 했어야지. 토목과 방사는 원자력은 뭘 하도 남는 게 있는데 디지털은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사업 키운다고 할 때 여기서 단물 빼먹고 도망가는 대부분 이제 사업은 실패하니까 토목은 뭐가 남지만 그러면 이제 돈 만들기 좋은 환경만 만드는 거죠. 예, 다음 선거할 때 좋은. 자, 이 민주정을 우리보다 먼저 했던 나라가 있죠. 2000년 전에 뭐 공화정으로 따지면은 리퍼블릭을 했던 로마가 있지만 로마 이전에 민주정을 아테네가 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채택한 제도 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수업 시간에 도편 추방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뭡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참주가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참주가 뭔지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주가 뭔지는 찾아보십시오. 도자기 파편에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 써내게 하는데 6,000표가 이상 나오면은 11일 이내에 그는 아테네를 떠나고 10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권은 뺏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와서도 그가 다시 유명세를 타갖고 집권을 하면 그 집권을 인정합니다. 그거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도편 추방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뻗어시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죽하고 아테네가 도편 추방제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도입할 발상도 못하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정부가 이끄는 나라는. 아테네에서 민주정을 할 때 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다 참여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내가 무기를 갖고 있고 내 목숨을 죽이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만 있습니다. 노예도 안 하고 여자도 안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보통 선거에 의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수백 건을 다 줬어요. 그래서 100% 투표도 안 하잖아요. 지방선거는 뭐 아주 저조한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라 걱정을 안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불효자를 옵니다를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한 친구가 그래도 나는 간다. 불효자니까 간다. 안 가도 불효자, 가도 불효자인데 난 간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그 친구는 생각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도 전염병 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간다는 건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 친구는 뭐 재산이 없습니까? 뭐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래도 간다는 건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는 자기 집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축항세 가는 분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도 이 제사를 피하는 것처럼 외면한다면 과연 가족인가, 과연 국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참여정치 얘기했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참여정치를 얘기했습니다. 국민으로서 참여를 해야죠. 근데 그때는 참여를 주장해놓고 지금은 참여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참여의 찹자도 꺼내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습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왜 참여를 또 외면하십니까? 이럴 때. 이러한 비참여가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무력증, 정치 무력증으로 갈까 염려가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술자리에서 핏대 올리면서 싸울 일도 없어지니까 이제 나만 잘 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위기를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인데 참 드리블을 잘하는 것 같아요. 현란합니다. 근데 골이 없어요. 골이. 내가 드리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골 넣었으면 와 하고 저희 대학 다닐 때 연고전 하면 골 넣으면 난리 납니다. 뭐 스크럽 짜고 뭐 종로 가서 뛰어 춤추고 그랬는데 그게 재밌는 거지. 드리블만 잘하면 뭐래. 진중권 씨의 비판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 사람이 왜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바로 좌파 진영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걔네 본질을 아는 겁니다. 바로 찔러댑니다. 근데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밖에서 재는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니까 날카롭지 못하고 그래서 보수들이 떠드는 비판은 항상 변중반으로 울리는 걸로 갑니다. 이것이 좌파 세력한테는 오히려 이제 방어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목표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해서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최소한 무승부라도 가는 거예요. 임기는 보장되니까. 그게 지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글쎄 농담입니다만 알란가 몰라. 이제는 어떤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비판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지워주고 코로나 방역 위한다고 하면은 네 하고 있는 착한 국민이
과연 국민이냐,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정치를 하는 국민이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국민이냐,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결론은 불효자만 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리고 이게 우리니까. 네. 불효자만 고향 가십시오. 감사합니다.